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서로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부를 만큼 이념적으로는 극과 극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백악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대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공통 분모는 바로 이른바 먹고사니즘과 공공주택 확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주택 임대료 동결과 함께 공공주택 20만 호 보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이 됐고요. 트럼프는 뉴욕의 주택 개발로 불을 일군 인물이죠. 뉴욕 시민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맘다니 표 공약은 무엇이고 현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와 아시아계 인구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면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간으로 26일 홍콩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명이 숨졌는데요. 실종자도 279명으로 집계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콩 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반 만에 최고 등급인 5등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도 총에 맞고 법 집행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날 총격이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해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백악관이 아닌 플로리다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기니비사우의 군 장교들이 26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2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엠발로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기니비사우에선 1974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10여 차례 쿠데타와 쿠데타 시도가 발생해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에 있는 한국 교민은 수십 명 정도인데요. 기니비사우를 겸임하는 주 세네갈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 수용법이 백인 소유의 토지를 강탈하는 법이고 백인 농부들이 박해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이유를 들면서 남아공에 대한 모든 지원금 지급과 보조금도 즉시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1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간
역대 최대인 1억 8,690만 명의 인파가 쇼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0조 원의 지출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기간은 소매업계 입장에선 1년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소매업체들이 할인 판매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지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져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둔화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연하지만 치명적이다. 대나무 얘기인데요. 네. 지금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이 대나무가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후 2시 50분쯤에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에 있는 32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푸 코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현재 이 사망자가 44명까지 늘어났고요. 45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지금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27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가 굉장히 큰 참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 반환되기 직전인 1996년에 41명이 숨졌던 가리 빌딩 화재 이후에 최악의 참사고요.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가장 큰 화재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홍콩 당국이 화재 발생 3시간 반 만에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했는데요. 이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쳤던 2008년 몽콕의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에 처음 발령이 됐습니다. 이 화재가 난 단지가 총 8개 동이었습니다. 2,000가구에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단지가 위치한 타이포 구역이 중국 본토에 인접한 교외 주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홍콩 당국이 관광버스를 투입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네. 화재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요? 이 대나무 얘기해드렸는데요. 그 네네.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년 넘게 아파트에서 보수공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과 맞물린 여러 가지 요인이 피해를 키웠다라는 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원인인데요. 가장 큰 주 원인, 홍콩 건축 현장 특유의 대나무 비계가 지목됐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뭐 공사를 할 때 네. 철골이 아니라 대나무를 엮어서 작업 발판을 만드는 전통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 대나무가 가볍고 유연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장점이 많은데 반면에 화재가 나면 치명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불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외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목격자들은 이 대나무 비계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쳐진 녹색 안전 그물망이 함께 불에 타면서 10에서 20층 높이에서 비가 오듯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론 대나무 비계에 난연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불이 나면 결국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건축법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홍콩 당국도 물론 대나무 비계가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3월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이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금속으로 대체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네. 3월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1월이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나무 비계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계를 쓰면서 이제 스티로폼 보드를 이제 일부에 막아놓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풍기 쪽도 스티로폼 보드가 막고 있었던 게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스티로폼도 불나면 뭐 정말 빠르게 그럼요. 불이 네. 붙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고층부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았답니다. 네. 구조대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화재 진화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곳이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입주민의 36%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는데 화재가 났을 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리고 경보 시스템 제대로 작동을
작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연기 네. 냄새를 맡고 소방관이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불이 난 줄 알았다라는 입주민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요. 이번 참사가 12월 7일로 예정됐던 홍콩 입법회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전면 중단됐고 연기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심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게요. 살인적인 집값, 주거난, 낙후된 공공주택 안전 문제가 항상 거론됐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홍콩 경찰이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건설사 이사 2명,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자재를 지금 사용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요. 네.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큰 피해를 네. 남긴 안타까운 홍콩 화재 사건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죠.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달에 러시아 고위 인사랑 전화를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칭찬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받아내라라는 식으로 코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14일에 그 위트코프 특사와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나눈 통화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중재한 뒤에 이집트를 방문해서 가자 평화 선언에 서명한 직후였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통화가 일어났어요. 깜짝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사이에 통화를 갑자기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 크게 유리한 종전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 이후에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진 못했는데요.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가 종전협정에서 원하는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오는데 지금 가능하다면 우리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주의자로 존경한다고 푸틴 대통령이 말하면 좋을 거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은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영토를 좀 교환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은 가져가되 이제 다른 네. 일부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많이 얘기가 오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언 때문인지 벨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이 오기 전날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위트코프 특사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이긴 한데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고 그렇죠. 외교 경력이 전혀 없고 공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와 함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경험이 없는 측근들이 마쿠에서 진행하는 협상에 대한 우려가 공화당 안에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화 내용이 유출되니까 논란은 더 커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일반적인 대화였고 그런 접근이 표준적인 협상 방식이다라면서 위트코프 특사를 두둔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디서 유출이 됐느냐 그러게요. 이런 추측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일부에서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기울여진 휴전 협정안을 방해하려는 유럽 정보기관이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에서 이득을 취하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길 바라는 러시아 정부 세력이 흘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샤코프의 또 다른 통화가 또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 우샤코프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공개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아주 다양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배터리가 다른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터리가 다른 것처럼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네. 지금 집권 첫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일기 때랑 일정이 어땠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권 일기 때보다 지치고 피곤해 보인다라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쓴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1946년 6월생입니다. 현재 79세고요. 취임일 기준으로 이미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를 한번 세봤더니 1029건이었다고 합니다. 일기 첫 해인 2017년에는 1688건이었대요. 네. 39% 거의 40% 그러네요. 가까이 뚝 줄었고요. 네.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도 더 늦어졌습니다. 일기 때는 평균 오전 10시 반에 일정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정오를 넘겨서 12시 8분쯤이 돼서야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대개 오전 11시 이후에 집무실에 내려갑니다. 그 전에는 관저에서 TV 시청, 신문 읽기, 전화 통화를 좀 한다고 그래요. 이걸 행정 일과라고 부르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걸 아. 비공식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아. 뭘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해외 순방은 일기 때보다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이미 8번이나 해외에 갔는데 일기에는 절반 정도인 4번을 갔어요. 그리고 재집권한 뒤에는 역시 주말과 공휴일에 주로 골프를 치러 갔는데 네. 좀 뭘 했는지 대부분 비공개여서 이 정도 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 리스크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네네. 이란을 북한으로 잘못 말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공격을 했었는데 했었죠. 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6일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책 발표회가 있었는데 20분 동안 조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오른손 등에 멍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한 그런 흔적도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횡설수설한다. 이게 잦아졌다라는 것도 고령 때문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슬리피 조라고 바이든 전 대통령 존다고 비하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자기도 이제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인데 또 짚어볼 만한 게 사후 세계에 관한 언급을 최근에 자주 한답니다. 아 그래요? 천국, 심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도 나이 때문이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도 언젠가는 기력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받은 완벽한 신체 검사와 포괄적 인지 능력 검사를 고려하면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네. 악의적인 기사다라고 뉴욕타임스를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네, 누구나 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선거운동 네네. 과정에서 너무나 바이든 그러니까요. 대통령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키워드 유리천장을 깨뜨려달라. 참 깨지지 않았던 유리천장 중에 하나가 유엔 사무총장직이었는데요. 현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25일에 유엔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전이 시작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 유엔 측이 알린 서한에서 그동안 여성이 사무총장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위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성을 확신한다. 회원국들이 그러니까 여성 후보 지명을 적극 고려해달라라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유엔이 1945년에 창설됐고요. 회원국 숫자가 193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번만큼은 유리천장을 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명이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 여성이 2명인데 한 명이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이고요. 한 명은 그린스펀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입니다. 이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소아과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고요. 네. 유엔 관련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린스펀 후보는 현재 개발도상국의 투자와 개발 문제를 다루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고요. 근데 이제 후보는 얼마든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유엔에서 여성이 사무총장을 맡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게 반기문 사무총장 후임을 정하던 2016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공개로 선출을 해서 여성 후보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알 뭐 이런 수가 것도 없었네요.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50개 가까운 회원국이 여성 사무총장 선출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게오르기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독일 총리를 맡고 있던 메르켈 전 총리도 후보군으로 불렸는데 결국 뭐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이 안보리가 이제 후보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사국 15개국이 후보자에 대해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제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보리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9개국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임 이사국에서 반대가 한 표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다음 사무총장은 정말 그러니까요. 여성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자카르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네, 최근에 유엔이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 2025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전 세계 237국가에 있는 12,000개 도시의 인구 추정치와 거주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구가요. 약 4,200만 명으로 현재 시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올랐습니다. 네. 2위는 4천만 명 정도인 방글라데시의 다카였고요. 3위가 약 3,300만 명인 일본의 도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업데이트됐거든요. 네. 근데 7년 전 보고서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도시는 3,700만여 명인 도쿄였습니다. 그 뒤를 인도의 델리와 중국 상하이가 이었는데 지금 도쿄 빼고는 다 바뀌었네요. 네, 2, 3위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당시에 자카르타 인구는 7년 전에 얼마였느냐? 1,000만 명으로 30위 였습니다. 지금 7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나서 오. 이제 1위가 된 거고요. 네. 방글라데시 다카도 7년 전에는 9위였는데 올해는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분석해 봤더니 1975년에는 8개였는데 2025년에는 33곳으로 4배나 많아졌다. 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9곳이 아시아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소도시와 중규모 도시가 메가시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더라.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성장세가 빠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개 도시 중에 아시아 도시가 아닌 곳은 이집트 카이로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 82억 명 가운데 45%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도 점점 도시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구학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생활 방식과 공동체 형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메가시티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작은 도시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분석 대상인 12,000개 도시 중에서 81%는 인구가 25만 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좀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위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함께 듣겠습니다. I know that when you look at me, there's so much that you just don't see. But if you would only take the time, I know in my heart you'd find. Oh, a girl who's scared sometimes, who isn't always strong. Can't you see the hurt in me? I feel so all alone. I wanna run to you. I wanna run to you. Won't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keep me safe from harm? I wanna run to you. But if I come to you, tell me, will you stay or will you run away? Each day I play the role of someone always in control, but at night I come home and turn the key. There's nobody there, no one cares.
trying hard to find your dreams without someone to share it with. Tell me what does it mean? I wanna run to you. I wanna run to you. Won't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keep me safe from harm? I wanna run to you. But if I come to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등 13기의 위성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은대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와 아시아계 인구 이 규모가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뉴질랜드에는 270여 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고요. 16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인구 구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오리와 유럽계 중심의 사회였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안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 전체 인구 중에서 마오리 인구는 약 93만 2,300명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안 인구는 86만 1,576명으로 17.3%입니다. 두 집단의 인구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뉴질랜드 통계청은 앞으로도 두 집단의 인구가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안 인구는 2025년에 25%에서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인 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 역시 앞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점차 주류의 일부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계 인구는 점차 감소해서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계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또 많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 분야에서는 민족별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마오리 선거구뿐만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정치적 발언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연계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동 인력이라든가 소비 시장, 교육 수요, 문화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아시아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학교와 대학 교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어와 마오리 중심의 커리큘럼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일본어, 힌디어, 중국어 등 다언어 교육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 산업 역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어라든가 콘텐츠, 요리, 음악 등 마오리와 아시안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뉴질랜드의 얼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뉴질랜드의 달라지는 인구 구조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한편 이제 2025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는 이른 11월 말에 시작됩니다. 네. 12월 25일이 한국을 비롯한 북반구에서는 추운 겨울이지만 반대편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의 온화한 날씨 속에서 펼쳐집니다. 네. 산타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도 모두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네. 요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질랜드 가정들은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휴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뉴질랜드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24년 중순 이후 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네. 전기요금이라든가 식료품, 공공요금이 잇따라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월이 되면 전통적으로 지출 항목이 많아지는데요. 이번 연말에는 물가 인상이라는 무게를 더하게 됩니다. 특히 전기세와 공공요금이 올라서 연말 현금 흐름에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하지만은 당장은 많은 가정들의 연말 쇼핑이라든가 식료품, 냉방비, 주거비 인상 등으로 당분간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물가 오름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 소비가 많아지는 시점과 맞물려서 가계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통계 자료를 보면 먼저 전기요금을 들 수 있는데요. 네. 2025년에는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11.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와 공공요금을 들 수 있는데요. 각종 지방정부 요금 인상으로 주거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부 채소의 경우에는 공급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은 같은 일부 항목은 지난 분기에 하락세를 보여줘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을 다소 완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뉴질랜드에서 연말 시즌 특성상 식료품이라든가 선물, 외식, 교통, 공공요금 등의 지출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들이 동시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생활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비를 내거나 전기,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정이라든가 가족 단위의 소비가 많은 가정에서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생활비 압박이 커지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시기에 좀 마음만은 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백악관에서 뜻밖의
각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뉴욕시장 당선인이죠. 조란 맘다니와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이 두 사람이 의외의 브로맨스를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료 동결, 공공주택 보급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손을 내민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되면서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조란 맘다니는 수식어가 매우 긴 그렇습니다. 인물이죠. 네. 첫 인도계 무슬림 시장이면서 34세로 지금 뉴욕시 선거구가 확정된 1897년 이후에 최연소 시장이자 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깃발을 꽂은 사회민주주의자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56년 만에 100만 표를 얻은 최다 득표의 뉴욕 시장이기도 한데 네.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올해 초만 해도 지지율이 1%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6월 민주당 경선에서 전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라고 하는 거물을 꺾고 후보가 됐는데 이번 선거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 전 지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뉴욕시장이 된 겁니다. 네. 중요한 게 무엇이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냐일 텐데 좌파표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맘다니는 100만 채에 달하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모든 시내버스의 요금도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소유의 식료품점을 만들고 시간당 16.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을 30달러로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정책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소위 부자세 이런 걸로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연간 수입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민에게 2%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하거나 현재 7.5%인 최고 법인세율을 11.5%로 인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 파격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보면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 뉴욕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맘다니와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극과 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판 강남 좌파식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맘다니는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인 아버지 그다음에 영화 감독인 어머니를 둔 유복한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했고 이번에는 다소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뉴욕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건데 사실 뉴욕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낳는 불평등 이 전형을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그만큼 누적돼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걸 터뜨린 게 바로 맘다니였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했던 45세 미만 유권자에게 몰표를 받은 게 그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파격이라고 하면 파격이지만 그만큼 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한 뉴욕 시민의 열망이 엄청났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맘다니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맘다니 정책의 핵심은 뉴욕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슬로건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위해 서입니다. 매우 네. 조금 심플하죠. 예. 그래서 공약은 삼각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임대료 동결, 그다음에 무상버스, 그리고 무상육아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20만 원 주택 건설 등의 정책이 있기도 합니다만 네. 여하튼 맘다니 정책이 또 엄청난 파격이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도 있는데 네. 사실 뉴욕에서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전통이 있는 정책이기도 해요. 전임 시장이었던 빌드 블라시오가 이미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임대료 동결을 했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만 4세 무상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 때문에 실패한 주거정책 그리고 대중교통, 공공교육 등에서 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걸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게 맘다니의 구상인 건데 네. 사실 미국에서야 조금 낯설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유럽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많이 보고 네, 있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건은 뉴욕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버스 전용차로 확대랑 무상버스 공약을 한번 보죠. 네.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하는 건 뉴욕시 교통국
여기 관할이라서 사실 뉴욕 시장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하지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뉴욕 주정부 산하기관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려면 주 정부, 그다음에 주의회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뉴욕 주지사는 헌법에 근거해서 선출된 뉴욕 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론적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긴 합니다만 핵심은 뉴욕 시장은 과세나 사법, 행정 이 전반에 걸쳐서 이 권한이 뉴욕 주지사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주정부랑 주의회의 협조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인 게 예. 무상버스 정책에 연간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입장에서는 메트로폴리탄이 볼 손실을 뉴욕시 예산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실 뉴욕 주정부의 뉴욕 주정부가 요청을 뭐 하든지. 맘단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건데 네네. 네, 뉴욕의 연간 운영 예산이 1,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조 원쯤 되니까 많기는 해요. 많기는 네. 한데 모든 예산이 그러하듯이 사실 쓰일 것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또 그만큼의 새로운 세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실행하겠다라고 부자세, 법인세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꺼낸 건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시장에게는 과세 권한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구상대로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자세를 거두려면 반드시 뉴욕 주의회랑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맘단위가 그 어떤 주지사나 주의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세금은 지방재산세가 유일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맞습니다. 또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다른 그렇죠. 정책들처럼. 뭐 네. 다른 정책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무상보육도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보편적인 무료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맘단위의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맘단위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은 가능해요. 네, 네. 다만 돈이 필요하다는 게 또 문제인 문제죠. 건데 뭐 무상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간 대략 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결국 무상보육 정책도 과세 권한에서 막히는 그렇죠. 무상버스 정책이랑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네. 20만 호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인 건데 향후 10년 동안 20만 호의 뭐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여기에 드는 돈이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돈은 1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뉴욕시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규모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산에서 300억 달러를 쓰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네. 근데 시 정부에도 부채 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자본 예산의 뭐 40% 이런 기준이 있는데 현재 그 기준에 맞춘 금액이 딱 7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미 선거 당시에도 맘단위의 정책은 뭐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앤드류 쿠오모 후보보다 공약 현실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15%포인트나 낮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맘단위가 당선된 게 조금 역설적이긴 하죠. 한 뉴욕 시민이 언론과의 했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맘단위의 공약은 달성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맘단위를 선택한 것은 생활비를 낮춰야 한다라는 방향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맞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맘단위 어떤 공약 정책 가운데 그나마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어떤 걸까요? 뭐 그나마 실현 가능한 공약은 뭐 공공식료품점, 시가 소유하는 공공식료품점이나 임대료 동결 정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공식료품점은 뭐 브롱크스, 브루클린, 맨해튼, 그다음에 퀸스, 스탠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관할 카운티에 각각 하나씩 시 소유의 식료품점을 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 네. 시 소유의 식료품점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5개 자치구에 하나씩 운영하는 걸로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00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뉴욕 시장의 권한과 예산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문제는 이걸 대규모로 확장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제 그게 사실 관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유일하게 제약 없이 실행이 가능하고 또 뉴욕 시민이 가장 점수를 높게 준 게 바로 임대료 동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시는 진짜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주택 문제 시민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니까 더 큰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체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네. 악명이 높다 보니까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현재 뉴욕시의 평균 임대료가 월 3,400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500만 원 수준인 건데 평균이 평균이 이 500만 정도니까 원. 사실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뉴욕은 사실 예전부터 임대료 안정화 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 안정화 주택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대상은 1947년에서 1974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 6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아파트이거나 그 이후에 건설이 됐더라도 시 정부로부터 세금이나 대출 같은 지원을 받은 신규 주택이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시 전체 주택 수가 한 370만 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중에 3분의 1은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인 250만 채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 수인데 네. 이 가운데서 30만 채는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100만 채 정도가 임대료 안정화 주택입니다. 네. 임대료 안정화 주택 그러면 어떤 규제를 받는 건가요? 임대료 안정화 주택이 되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데요. 이걸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부터 1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2.7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2년 계약은 5.25% 인상률을 넘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임대료만 제대로 내면 사실 문제없이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된 매우 오래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전임 시장 임기인 1919년에는 주택 안정 및 2019년 그렇죠. 네. 2019년에는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대료가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을 넘어서면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이때부터는 임대료 수준과 관계없이 규제가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면 당연히 임대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한이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겠네요. 낮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뉴욕시 평균이 월 3,400달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임대료 안정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대료가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입니다. 절반 네.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당연히 100만 채나 되는 가구의 임대료를 줄이겠다라고 하니 당연히 뉴욕 시민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겁니다. 임대료가 낮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이제 임대료를 줄이겠다. 그거는 또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줄이는 건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맘 단위의 정책은 임대료 동결이 목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뉴욕 시장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인 건데 그렇군요. 이미 전임 시장인 빌 드 플라시오 시장이 재임 기간이 했던 2015에서 2016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임대료를 동결했던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도 그냥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임대료를 결정할 때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 집주인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대료 동결에 성공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줬다라는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투자를 줄여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의 질을 저하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20만 호 주택 건설 같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료 동결도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도 여러 제약사항이 있어 보인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지향점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많이 두 다르죠. 사람이. 네. 근데 이렇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난주 회동을 보고 저도 놀랐고 다들 많이 놀랐잖아요. 정치적 지향점도 매우 다르지만 매우 다르기도 하지만 네. 둘이 서로 너는 공산주의자니 너는 독재자니 이렇게 날선 공격을 했던 만큼 비난을 했죠. 그렇죠. 네. 비슷한 장면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있었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언론사 헤드라인이 이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먹고 사니 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해석인 건데 네. 사실 돌이켜 보시면 둘 다 소외된 자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되게 백인들. 네.
그래서 뉴욕의 주택 개발 또 여기에 뉴욕의 주택 개발로 사실 제국을 일군 게 트럼프 일가이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기에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의 주택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맘다니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해석들은 뭐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설득력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있었던 지방 선거에서 세 곳에서 다 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약진이 조금 무서운 상황인 건데 네. 근데 맘다니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지가 매우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맘다니를 밀어주는 척 민주당을 흔드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끊겠다고 했던 연방정부 지원금을 뭐 끊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책사했던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를 띄어서 뉴욕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사실 굉장히 적대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예상은 하기 어렵기는 해요. 예상하기는. 다만 뭐 어쨌든 민주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의 변화상을 이끌게 되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지켜보는 것도 꽤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